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주목하라. 목재 전문 박람회 코리아 우드쇼. 목재, 목적 건축, 유치원 시설, 가구, 목공예, 원목 테이블까지 볼거리 많고 유익한 박람회 코리아 우드쇼. 6월 11일부터 하겨울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지금 검색창에 코리아 우드쇼를 검색해주세요. 미디어 우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정부하고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이죠. 긴급 당정 협의를 열어서 메르스 문제와 함께 이 탄저균 대책을 긴급 협의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탄저균 문제 여기서 한번 짚어볼 텐데요. 국회 국방위 소속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요새는 뭐 이렇게 이 바이러스 이런 게 많아요. 예? 네, 우리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큽니다. 글쎄요. 일단은 이 얘기부터 좀 하는데 이 탄저균 문제요. 일단은 지금 이것이 이제 이 실수로 보내진 것이다. 지금 미국 입장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실수를 했는지 좀 밝혀진 게 있나요? 없습니다. 현재 미국도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아직까지 미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탄저균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이른바 활성화 탄저균이 어떤 경로로 배달되게 됐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방부 대변인 스티브 워런 국방부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네. 지금 호주나 우리나라와 같은 그리고 또 미국 내 11개 주 이렇게 총 24개 실험실로 배달된 것으로 파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처음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예. 최초의 미국 국방부는 미국 내에 9개 주의 실험시설, 예. 그리고 한국의 오산기지 해가지고 모두 18곳에 배달이 됐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는데 이것이 불과 한 이틀 만에 수정됐어요. 24곳으로 늘어났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 예. 그리고 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런 탄저균들이 배달되어 가지고 실험들이 이루어져 왔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근데 실제로 호주에 보내진 탄저균의 경우에는 네.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는 7년 동안 그것이 이 탄저균은 2008년에도 호주에도 보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2008년이면 7년 전인데 네네. 그러니까 호주 정부도 이걸 몰랐던 거 아니에요? 호주 정부도 이번에 탄저균 실험이, 그러니까 탄저균이 호주 내에 들어와 가지고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호주도 그런 거군요. 네, 우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오산 기지에 있는 생화학 실험실이 1998년부터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되어 왔다고 하니까 예. 우리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실험들이 이루어져 왔는지 하는 문제가 전혀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예. 네,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법적으로 미군 기지라는 것이 치외법권적인가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호주도 그런 것 같은데 네. 그 미국 내에서 어떤 일이 지금 미군 기지 내에서 무슨 실험을 하고 어떤 일이 있는지 그걸 그러니까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글쎄요, 그게 이제 우리의 허점인데 저는 한미 간의 연합방위 체제를 구축해 있고 또 이 연합방위 체제 속에서 연합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물화학전에 대한 훈련의 구체적인 내용도 양국의 군 당국은 서로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몰라서는 안 되는 거죠. 어.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군의 설명에 보면 잘 몰랐다는 것인데 저는 이것도 납득이 안 되고 예. 만일 우리 이 군의 설명처럼 미국으로부터 정확한 훈련 내용을 통보받지 못하고
못 해왔다. 예. 또 어떤 이른바 이런 그 생물학 표본들이 국내로 반입되어 오고 있는지를 몰랐다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당정 협의도 제가 오늘 갖는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주관 부서가 국방부입니까? 보건복지부입니까? 이거 서로 겹쳐 있습니다. 예. 우선 한미 간의 연합 방위를 위해서 특히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물화학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생물화학 실험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1차적인 소관은 국방부가 틀림이 없겠지요. 예. 다만 이런 실험을 위해서도 위험한 병원체들, 이를테면 이런 탄저균과 같은 감염병 샘플들이 국내로 들어올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우리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간의 소파 협정도 이런 우리나라의 법령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들어왔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도 소관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미군은 지금 소파 협정 때문에 한국 정부는 보고 대상이 아니다 이런 입장 아닌가요? 그것은 미국이 한미 간의 관계를 매우 수직적인 관계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고 자기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예. 우리 소파 제7조에 의하면 접수국 법령의 존중이라고 해서 예. 미국 군대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내 법령에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의하면 진단이나 학술 연구를 위해서도 들여오는 이런 병원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한다면 어떻게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안 받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선 미국이 책임을 벗기 위해서 그런 식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게 아니고 예. 그야말로 한미 간의 양국 관계가 정말로 동맹이라고 하는 말에 걸맞게 한국 정부를 충실하게 존중하겠다. 그리고 또 한국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기본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하면 현행 소파 규정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들이 사전에 협의되고 통지되고 또 점검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유감이고 만일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차제의 소파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카터 장관이 이 싱가포르에서 한민국 국방장관을 만난 모양이더라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네. 예. 뭐 일단은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조치 중에 하나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그 국방부 장관의 사과만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예. 이것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예. 앞으로 이렇게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 물질들이 국내로 그것이 비록 비활성화된 상태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일체의 검역이나 뭐 통보조차도 없이 들여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이번에 이 문제가 드러나긴 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 간에 투명하게 공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주한 미군에 이 탄저균이 배달된 것은 작년 3월부터 올 3월까지의 1년 동안의 기간이었다는 것이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아무런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지 미국에서 이 탄저균이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 22일이었는데 우리 한국의 주한 미군 기지에 통보된 것은 27일이라고 하거든요. 이 5일간에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인지 왜 이렇게 통보는 늦어진 것인지 이런 것도 다 지금 오리무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이런 경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투명하게 우리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정부로서는 한계가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한테 이거를 요구하는 그런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에 통보해주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알 도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를테면 미국이 이번에 들여온 탄저균 샘플이 군사 화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군사 화물은 사전에 검역이나 검사 절차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미군 군용기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글쎄 어떤 것으로 들어왔는지는 예. 모르겠습니다만은 민간 택배 회사인 페덱스를 이용해서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래요? 예. 미군 군용기를 통해서 들어왔다고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렇게 군사 화물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검역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이러이런 물질을 들여온다라고 통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도리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 정부가 선의를 갖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또 이건 좀 문제가 조금 다른 건데 국방위에서 말이에요. 예? 네. 국방위 차원에서는 뭐 이렇게 시행령 고칠 게 없습니까? 그 야당 시행령 다 고친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예. 어떻습니까? 이거 위헌이다. 지금 이런 얘기, 상권 분립의 침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은 헌법 하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법률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제정되거나 개정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법률의 어느 한 조항이라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면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시행령은 법률의 하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벗어나서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이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인데 예. 마치도 무슨 삼권분립 정신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처럼 청와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억지이고, 더구나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 98조의 이 조항은 이의 상황이죠. 개정되기 이전에도 국회가 판단해서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행정부에 그거를 시정하도록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보를 받은 행정부는 즉각 처리 계획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더 표현이 강화되었다 뿐이지, 기존의 국회법상에서도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되면 그걸 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니까 예. 도무지 청와대가 헌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또 법치주의의 원리를 이해는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시행 전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이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리계획과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된다. 이거고, 개정 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네. 수정 변경이 새롭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긴 같은 없었고 내용입니다. 개정 전에는. 국회가 예. 법률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하는 시행령에 대해서 통보하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그 법률에 위반되는 조항을 고쳐라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죠. 그 표현을 수정 변경을 요청한다라고 보다 분명하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뀐 게 없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한 가지만. 이거 저 혁신기구에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새정치민주연합? 그렇진 않고요. 지금 예.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예. 당 내에 여러 그룹들을 만나서 당 혁신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예. 혁신의 방향이 설정되면 그 혁신의 방향에 걸맞는 인사들을 적절한 인사들을 발탁해서 구성할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보죠 뭐. 그죠?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사흘 연속 대규모 화산 폭발과 강진이 발생했었죠. 그런데 이 지금 지진 문제, 이것이 일본에서만 지금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사방에서 화산도 폭발하고 지진도 나고 지금 이런데 말이에요. 얼마 전에 네팔에서도 강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왜 이런지,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지진의 안전지대인지, 백두산 화산 폭발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윤성효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사방에서 이게 지금 화산 활동이 사방에서 일어나는 것과 지금 또 여러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 연관이 돼 있는 겁니까?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만은 그 메커니즘이 이 땅 덩어리가 움직이고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예, 땅이 이제 움직이는 걸 판 구조론이라고 하는데 예. 그 지각을 이루는 부분이 여기 판으로 돼 있는데 그 판들이 서로 만나면서 지진 활동도 일어나고 화산 활동도 일어나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러면은 뭐 둘이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화산 활동이 활발해진다라는 사실 자체는 지진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거꾸로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 그럼 화산도 많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그 않습니까? 주변에 이제 마그마 방을 가지고 있는 화산체가 위치하고 있다면은 예. 화산 활동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산 활동이 더 많아질 수 있다. 네. 그렇다면 뭐 지금 뭐 우리가 진도 얘기를 하는데 진도가 뭐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간단히 얘기한다면 이번에 일본에 일어난 지진은 굉장히 떨어진 데 있는 거죠. 그죠? 일본 네, 멀리 바닷가죠. 동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진이 발생한 장소가 지하 한 680km 정도 되는 예. 깊은 곳에서 일어난 지진이기 때문에 예. 거기는 이제 그 위를 덮고 있는 땅 덩어리에서 깊은 압력을 받기 때문에 예. 에너지가 규모는 크지만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줄어들기 때문에 신발 지진은 큰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신발 그러니까 예.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 예, 300에서 700km 깊이에서 발생하면 신발 지진이라고 하고요. 예. 이 신발 지진은 큰 피해를 주지 않고 근데 규모로만 따지면 관동대 지진하고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것이 신발이 아니라 지표면에서 가깝거나 이 육지에서 가까운 데 일어났으면 큰 피해가 날 뻔했어요. 큰일 나죠. 예. 그래서 그 규모는 큰 지진이지만은 예. 일본 지역에 영향을 미칠 때 이제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흔들림의 정도를 진도라고 하는데 동경 지역에서는 진도 3 정도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약간 느끼는 정도, 그다음에 매달려 있는 형광등이 흔들리는 정도의 느낌만 받았을 뿐입니다. 근데요, 이게 이 정도의 큰 지진이 일어났으면 여진이 반드시 따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이 만약 그렇게 깊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 신발 지진이라고 했을 때 그 여진도 그러면 비슷하게 깊은 깊이에서 나타나나요? 아니면 8시 23분에 일본에서 당초 8.5라고 발표했는데 어저께 8.1로 수정을 했습니다. 예. 8.1의 그 강진이 발생하고 나서 9시 10분에 그 인접 지역에서 5.1의 지진이 687km 지하에서 바로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여진이 발생했고 그 지역은 이제 수시로 이런 그 신발 지진이 발생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작은 뭐 그 리터 지진 규모 5 이하의 지진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일본이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진이나 화산 발생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예, 일본은 그 유감 지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리터 지진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연간 1,500회 정도 발생하고요. 예. 그다음에 일반 그 유감 지진에다가 기계가 느낄 수 있는 계기 지진을 포함해서 하루에 400회 정도 발생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4.0 이상의 유감 지진이 최근 10년 동안 10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는 꼴이기 때문에 일본에 비하면은 1,500분의 1 정도의 상대적으로 일본보다는 좀 안전한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조금 이런 4, 5 정도 되는 이런 지진들이 이제 과거보다는 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많이 나타난 이유가 뭐예요? 이제 판 움직임이 조금 이제 이 불안정해진다.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발산할 때 지진이 발생을 하는데 예.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이번에 네팔 지진을 발생시킨 인도판이 유라시아판으로 밀고 올라오는 힘하고 예. 또 일본 동쪽에서 태평양판과 일본 남쪽의 필리핀 해판이 이제 땅속으로 파고들면서 이제 전달하는 에너지 예. 이것이 이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것이 이제 균형이 한쪽이 좀 세워진다든지 예. 이런 이제 그 에너지가 조금 더 축적이 된다든지 하면은 그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교수님 백두산 많이 연구하셨잖아요. 네네. 그죠? 백두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다면 과거보다도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예, 과거 이제 백두산에서 1996년도에 중국이 관측망을 그 공사를 시작해서 1999년부터 관측을 시작했는데 예. 2002년도 6월 이전에는 어떤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예. 2002년 6월부터 2005년 말까지 그 화산의 전조 현상 중에 화산성 지진이 갑자기 급증해서 화산 위기를 맞이했었고요. 예. 그 이후에는 화산성 지진은 조금 잠잠해져 있는데 예. 천지 가보신 분 알지만은 그 조망을 하는 칼다라 외륜산의 그 지표가 2002년에서 2009년까지 융기했다가 2009년도부터 침강하고 있었는데 예. 작년 7월 말에서 9월 사이에 다시 융기하는 자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죠? 밑에 이제 마그마 방이 아. 생겨서 이제 팽창하면 올라갔다가 수축하면 내려갔다가 하는데 단 이제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다시 이제 팽창하는 이 시점으로 바뀌었고 또 작년에 분석한 화산가스 중에 헬륨 동위원소 비가 7.1 정도로 이것은 이제 일반 그 대기 중에서는 1대1인데 7.1대1로 멘트러스에 왔다는 예. 것이 확실히 됐고 예. 온천수의 온도도 78도에서 예. 83도 정도로 증가했거든요. 예. 그래서 향후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좀 더 자세하게 관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 백두산이 폭발하게 되면 어느 정도 폭발 규모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설에 의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설입니다. 네. 발해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백두산 폭발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네. 그것은 결국은 모든 농작물이 죽을 정도로 한반도에 화산재가 많이 쌓인다는 얘기인데 그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백두산에서 폭발적인 분화가 진행되어 가지고 화산 폭발수 7급 그러니까 분출물의 양이 100에서 150 입방킬로미터 정도 되고 그 화산재가 남한으로 내려오는 경우를 가정을 해서 이제 내린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한 11조 정도 피해가 이제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예상. 백두산이 그 시나리오에 근거한 거고 통상적으로는 백두산에서 분화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편서풍 지역이기 때문에 예. 바람을 타고 이제 북한의 양강도, 한경도를 지나서 동해 바다를 건너서 일본 홋카이도 혼슈 북부 쪽으로 화산재가 이제 보통 나가게 됩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그 시기는 뭐 정확히 알 수가 없겠죠, 그죠,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 이제 지금 중국에서 백두산 지하의 마그마 거동과 상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예. 위해서 예. 화산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5년 동안 1억 위안, 예. 우리 돈으로 180억 정도의 그 연구비를 투입해갖고 이제 장비를 세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구축이 되면은 땅 속의 알겠습니다. 마그마 방이 어느 쪽으로 어떤 속도로 올라가고 예.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이 되면은 분화 시기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윤성호 교수였습니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저 2588 대리운전 홍제동 김수미예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차우르 정렬 2588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하는데요. 자, 먼저 지금 8시 35분 20초 지나고 있는 현재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바쁜 마음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서두르시기보다는 여유 꼭 가지셔야겠습니다. 곳곳으로 사고 소식인데요. 현충로가 국립현충원에서 한강대교 남단 가는 길 흑성역 부근 2차로에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 때문에 많이 막히고요. 천호대교 강북 가는 길 남단 부근에서는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판교에서 반포까지 길게 밀리고요. 외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죽전에서 수원까지 더딥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핫한 코너 확실히 뜨고 있습니다. 예, 고수들이 뽑은 정치 고수 순서인데요. 자, 이 시간마다 만나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문학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는 석가탄신일이었었어요. 네, 그죠? 석가님 예. 뵙고 다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셨군요. 우리 신 의원님도. 네. 아, 그러셨구나. 자, 그러면 말이에요. 먼저 뭐부터 얘기하냐면 고수부터 얘기해보죠. 예? 먼저 우리 신 의원님. 네. 저는 이번 주 고수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로 꼽고 싶은데요. 아, 고수다. 네, 일부 언론의 또 일부 평론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번에 공무연금 개정법 협상을 하면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끼워 팔기에 낚여가지고 이제 위헌 시비를 촉발한 이렇게 국회법 개정안까지 덜컥 합의를 해주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고 그래서 이게 위기에 아주 처한 거 아니냐. 예. 한마디로 이제 이종걸 대표한테 낚여서 청와대로부터도 얻어맞고 이렇게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내놓고 있는데 예. 저는 일단 아니라고 봐요. 왜요? 왜냐하면 낚인 게 별로 없어요. 낚인 게. 이 청와대에서는 이걸 가지고 위헌이다 홍보수석이 나서서 굉장히 센 말투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막상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 보면요. 바뀌기 전과 바뀐 후 비교해 보면 별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국회법 98조에도 이게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이 말이죠. 법률의 입법 취지나 그 내용이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통보할 수 있다를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라 바뀐 거죠. 요 정도 바뀐 거예요. 그다음에 통보를 받건 수정 변경을 요구받건 이제 기존에는 그 통보받은 내용에 대해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이래 됐는데 요 바뀐 거는 수정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빠져갖고 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 국회법에는 위헌이 아니었는데 이 바뀐 국회법에 개정안에 이 강제력이 없던 강제력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이게 위헌이 되는가? 이 어떤 뭐 법률 전문가 이전에 어떤 상식적인 눈높이를 판단할 때 표현이 좀 강화됐을 뿐이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청와대에서 오독을 하고 지금 이런 반응, 홍보수석의 반응은 오바를 한 거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시지 않겠나 하는데 이게 거부권 행사할 만한 사안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크게 뭐 낚인 것도 없고 청와대의 그런 비판으로부터도 자신을 견고하게 지켜냄으로써 입지를 더 탄탄하게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고수로 뽑았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우리 문 의원님? 어떻게 우리 신 의원 나하고 이제 지난번 방송하고 나서 한 번 전화 통화한 적도 없는데 나하고 이제 그 고수가 딱 일치했어요. 우리 신 의원하고 뭔가 많이 통하는 것 같아요. 이심전심 많이 통하는 것 같아요. 신심문심입니다. 예. 저는 저도 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어제 우리 또 작가한테 연락받고 한 25분 고민하다가 꼽았는데 예. 이유는 이 당이 말이에요. 우리가 집권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뭐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당이 늘상 왜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 아니냐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건 다들 아시겠지만 허수아비다 이거지. 청와대에 이제 대통령이라는 이 절대 권력자가 우뚝하니 앉아가지고 국회 또 당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좌지우지하고 당과 국회가 뭘 결정을 한 거를 이제 뒤엎는 게 다반사이거든요. 당에서 뭐를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결정을 하는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의원총회 거치고 뭐 최고위원회 거치고 다 했는데 지난번 공무원연금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청와대에서 딱 한마디 하면 이게 그냥 막 휘청거리고 막 흔들리고 그다음에 그 뭐 번복하고 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번이 국회법 개정안이죠. 이거를 이제 야당하고 합의 본 거에 대해서 무슨 청와대에서 뭔 수석이 나와가지고 삼권 분립 위배 소지가 있다. 아주 세게 막 그냥 비판을 했는데 저는 이거 삼권 분립 위배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얘기하는 이 비정상의 정상화다 이게 이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에 여야가 합의를 본 게 그간에요. 이명박 정부 때 그 4대강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 4세에서 5세인가 누리과정 이거 국회가 동의를 안 해주니까요. 행정부가 그냥 독단적으로 시행령 만들어서 막 해버렸거든요. 이거야말로 지금 청와대가 얘기하는 삼권 분립 위배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죠. 국회에 왜 있어요? 그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하는 거를 견제하고 또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라. 이렇게 해서 국회의 기능이 그게 있는 건데 이번에는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좀 이 꿋꿋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고 저하고 적진에 있긴 하지만 이 뒤틀린 아주 왜곡된 아주 잘못된 이 당청 관계를 바로잡는 어떤 시그널로 보여서 고수로 뽑았습니다. 근데요, 이거 뭐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 이제 강기정 정책위의장 다 고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다 고치고야 싶겠지만 다 고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지금 야당의 뭐 일부 언론에서 이제 야당의 소수파의 횡포가 극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그대로 적용하면요. 시행령을 수정 변경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려면 야당 단독으로 안 됩니다. 여야 합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여야 합의가 그렇게 힘든 상황이 됐다면 시행령을 수정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여야 합의도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이요. 행정부 기능의 사실상 마비 상태가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피는데 너무 엄살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일어날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그럼 집권 여당이 돼가지고 야당이 시행령 이거 바꾸자 하는데 그럼 다 동의해주고 그러면 사사건건 행정부 그 시행령을 다 그렇게 마비시키겠습니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청와대에서 그 지금 하는 얘기 뭐 저 행정부의 기능이 뭐 사실상 마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진짜 지금 신원 얘기대로 엄살이고요. 그거 다시 얘기하면 그건 무슨 뜻이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싶은데 왜 그 국회가 자꾸 이제 딴지를 걸라고 그러느냐? 그거 난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또 하나는 이제 국회 독재다 말이에요. 조금 아까 우리가 저 일부에서 김태흠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국회 독재다. 근데 사실은 저도 이게 모르겠어요. 한쪽에서는 이번에 뭐 국회가 너무 나간다 그러지만 우리나라에서 엄연하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또 요 문제 터졌다 그래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 쑥 들어가고 국회가 이게 마음대로 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 일부 언론에서 이제 국회 독재, 입법부 독재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그게 또 저는 과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 40조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고요. 75조에 이제 대통령령이라든가 시행령을 정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법률, 상위법인 법률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하, 이게 행정입법이라고 하면요. 이게 착각을 유발시키는 게요. 뭐 의회 입법이 있고 행정입법이 있고 이게 동렬선상에 있는 거라고들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법령 아닙니까? 법률이 상위에 있고 그 하위법으로서 시행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법권은 헌법 40조에 의하면 국회에 있다라고 분명히 돼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시행령까지 국회에서 뭐 니들이 뭐 멋대로 좌지우지하고 그 강제를 하느냐. 이걸 자꾸만 강제력이 있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강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뀐 거에도 보면요. 그 수정 변경 요구할 수 있다고 그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된대요. 근데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는 게 국회가 시킨 대로 100% 따라해라 그게 아니거든요. 처리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이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이 국회의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거부할 경우에 어떤 구체적인 제재 조항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강제력이 없는 거예요. 조희진 의원 얘기가 그거죠. 예. 예? 예. 그런데 그리고 말이에요. 이게 이렇습니다. 그러면 법률과 그 하위법인 시행령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법률로 정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게 딱히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말 국회가 마음 먹고 하려면요.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시행령을 수정 변경을 요구할 게 아니라요. 법률 자체를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예. 중요한 거는 지금 신원 얘기했듯이 법률과 이 시행령의 관계를 보면 법률이 상위 개념이고 시행령은 하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 시행령을 만들 때 이 상위 개념인 법률의 취지 내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법률의 그 취지를 벗어난 시행령. 예. 다시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회의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뭘 밀어붙이기 위해서 시행령을 막 만드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국회가 견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 저 국회법 개정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행정부의 독단. 더더군다나 지금 이 행정 독재라는 말이 있나요? 이게 지금 많이 지적을 받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이 많고 지적 많이 받잖아요. 한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른 한쪽은 이제 뭐 지금 국회가 너무 비대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그래도 이렇게 크게 보면요. 대통령에 피할 바가 없어요. 국회의 어떤 권한이라는 게. 그래서 이걸 좀 진짜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번에 전 좋은 계기다. 많이 논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 의원님 하수는 누굽니까? 하수는요. 저는 청와대 김성호 홍보수석인 것 같아요. 오버하셨다고요? 네, 너무 오버했어요. 뭐 행정 기능의 마비 상태, 뭐 위헌 논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말이에요. 이렇게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는 뭐랄까요? 그 선택하는 단어 같은 걸 신중하게 골라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회 이제 정치 평론하면서 가장 쉬운 일이 뭐냐? 국회 두들겨 패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통령보다도 국회의원 더 싫어하기 때문에요. 가장 부작용이 적죠. 그냥 국회의원 두들겨 패는 게 가장 간편한 정치 평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청와대가 이러면 안 되죠. 일반 평론가들 그러면 몰라도요. 그러니까 두들겨 패려면 제대로 두들겨 패야지. 진짜 잘못한 부분을 정확하게 찝어갖고 두들겨 패야지 국회의 못된 버릇이 고쳐지죠. 사실과 좀 다른 거 이렇게 과장하고 오버해서 이걸 두들겨 패면요. 오히려 청와대의 권위가 떨어지는데 지금 말이에요. 지금 이 김성우 그 홍보수석의 그 입장 발표 이거 전문을 제가 2번 3번 읽어봤는데요. 이게 참 하수예요. 그래도 이렇게 해갖고 과연 별 문제도 안 되는 거 같고 위헌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거부권 행사 저는 못할 거라고 봐요. 거부권 행사하면요. 국회에서 3분의 1로 제 의결을 해갖고 통과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요? 그럼 대통령은 뭐가 돼요? 대통령이 이거 위헌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거부권 행사했는데 국회에서 3분의 1로 다시 통과된다. 그럼 대통령이 뭐가 돼요? 대통령 그럼 탈당해야 될지도 몰라요. 예. 어마어마한 사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러면 지금 211명이 찬성했던 사람들의 다수가 반대로 이탈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럼 재의결이 실패한다. 그러면 유승민 원내대표 그만둬야 되죠. 그러니까 누가 부러지든지 부러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육참골단이네요. 예, 육참골단이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인데 문구가 조금 뭐 통보할 수 있다 해서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정도로 바뀌었다고 없던 강제력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거 위헌이다. 이래갖고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운운하는 이거야말로 불필요한 당청 갈등을 야기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해내지도 못하고 청와대 권위만 떨어뜨리고 오히려 당에 대한 장악력은 더 약화되고 그런 점에서 하수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권위가 좀 더 떨어져야 돼요. 너무 과도하게 권위 세우려고 그랬고요. 아주 잘 됐어요. 그다음에 신은 김성호 지금 홍보수석을 정치하수라고 꼽았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정치인인가요? 저 옛날 기자 생활할 때 저 한겨레 신문 있을 때 아마 어디 출입처에서 잠깐 본 적이 있는 SBS 기자 출신인가요? 아마 방송 기자 출신입니다. 찾아볼까요?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출신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얘기했듯이 이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단 말이지 3권 분리 위배 소지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도 일부 친박 의원들 아마 제외하고는 그것도 아마 극소수일 거예요. 그 제외하고는 대부분 위헌 소지 없다는 게 율사들 많잖아요. 법률 전문가들 많잖아. 그 당이나 이 당이나 없다가 다수 의견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이 사람이 정치인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써준 걸 읽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 의원님이 뽑으신 하수는 누구세요? 저는 존경하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25분 어제 고민하다가 이제 꼽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며칠 전부터 얘기가 나오던데 대구 수성갑 이한구 의원이 20대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자기 지역구인 수성갑을 김문수 전 지사한테 물려주겠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난 그 표현도 아니 거기가 무슨 이한구 의원 개인 영토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보도를 보니까 김문수 전 지사가 며칠 전에 그 수성갑에 가서 핵심 당원들 아마 새누리당 당원들 이렇게 쭉 만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김문수 전 지사가 지금 대통령 해보겠다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큰 꿈을 아마 꾸는 모양인데 그 징검다리로 대통령 선거는 17년 12월이고 내년 4월 총선에서 국회에 진입을 해서 좀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그짝 대선을 뛰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너무 쉬운 길을 이렇게 대구가 근데 한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듣기에는 이 김부겸 전 의원이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아주 선전을 했죠. 40 몇 프로인가 받았잖아요. 40.4%.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놀래고 그랬는데 그 후에 쭉 관리를 해왔잖아요. 지역에서. 그런데 그 새누리당의 이거 여의도 연구소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정확한 걸로 정평이 나 있어요. 우리 당 그 연구소 조사보다도 더 정확하다. 객관적이다. 이걸로 정평이 나 있는데
아마 거기서 조사한 걸로 제가 들었어요. 김부겸 상대로 해서 그 여러 사람을 아마 넣어봤나 봐요. 이한구 의원은 아마 이제 20대 불출마를 안 하겠다고 이미 꽤 됐을 거예요. 그 저 얘기한 지가. 이 사람 저 사람 넣어봤는데 김부겸한테 안 되는 거야. 새누리당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마도 뭐 당하고 상의를 했겠죠. 이한구 의원이. 그래서 야, 이 김문수 정도면 경북고등학교 출신이고, 그다음에 지명도가 높고 하니까 김부겸 아마 조사해봤을 겁니다. 여론조사 해봤다 이거죠. 김문수, 김부겸에서 넣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정말 상대가 안 되는데 김부겸한테 이거 저 할만하게 나왔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아마 이제 가려고 하는 모양인데 너무 이 큰 꿈을 꾸는 사람이 쉬운 길을 선택을 하는 거 좀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김문수 지사하고 워낙 뭐 30년 이상 오래된 관계였고 참 개인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씁쓸한데요. 우리 문학진 의원님 얘기의 큰 틀에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를 하려면요. 아마 실리도 중요하지만 이 명분이 좀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잠깐만요. 김문수 지사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찾는다는 의미로 쉽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향으로 출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리면에 있어서 탄탄한 지역 기반을 TK 중심으로 갖추겠다. 왜냐하면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얘기되어지는 대권 잠룡 중에서 TK 출신이 없거든요. 본인이 이제 유일하기 때문에 대구 출마를 통해서 TK의 확고한 주자, 그러니까 탄탄한 지역 기반을 좀 갖추자. 그런 실리를 취하자. 뭐 이런 걸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명분이 뭐가 될 수 있겠는가 하면은 이제 안방, 대구라는 곳이 이제 새누리당의 안방인데 안방이 김부겸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센 다크호스가 나타나서 안방을 지금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방을 사수하러 간다. 암만 생각해봐도 이제 명분이 그런 정도인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역주의 장벽을 한번 넘어보려고 아둥바둥 대고 있는 김부겸을 가서 꺾는 게 과연 대권을 바라는 사람의 그 바람직한 선택이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그 역풍. 그러니까 명분 면에 있어서는 별로 득될 게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듣는 동안 벌써 시간이 후딱 갔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들이 뽑은 정치고수 지금까지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문학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7시 20분이 아닙니다.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